살자. 열심주의 사회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투쟁. 성취보단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연대. 안녕하세요. 여기는 살살 살기 운동본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살 살기 운동본부의 살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최근에 한국이 싫어서를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이 싫어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를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한 정보를 말씀드려보자면 장강명 작가님께서 2015년 정도에 책으로 발표를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줄거리는 아주 간단한데요. 개나라고 하는 20대 한국인 여자가 있어요. 이 개나가 엄마 아빠랑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다니고 있는, 그런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남자친구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번듯하게 잘 살아가고 있지만 이건 행복한 삶이 아니다, 한국이 너무 싫다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해외에 가서 이민을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해외 이주의 꿈을 안고 떠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개나의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 추위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한국의 추위를 되게 끔찍해하는 그런 개나의 모습이 많이 스크린에 담기기도 하는데, 근데 뉴질랜드는 좀 따뜻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뉴질랜드의 그 따뜻함 하나에 꽂혀서 뉴질랜드로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화는 주인공의 정말 1인칭 시점으로 주인공의 다양한 감정선이 드러나기도 하고, 한국이 싫은 이유가 장면으로 그리고 나레이션으로 아주 다각도로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이 소설이 사실 2015년에 출간이 된 소설이잖아요. 그런데도 2015년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가 다르지가 않고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영화를 봤는데요. 헬조선, 탈조선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막 뜨거운 감자처럼 떠올랐던 시기가 2010년, 2015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또 여전히 사람들은 한국이 살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한국이 싫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어떤 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한국을 싫어할 수밖에 없게, 그리고 한국을 괴로운 공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지, 한국이 왜 싫은지, 그럼 한국을 떠나고 싶은지, 한국을 떠난다면 어떤 나라로 떠나고 싶은지 같은 것들에 대한 좀 해외 워홀, 워킹홀리데이, 이주 이런 이야기로 좀 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나눠보려고 하고요. 또 이 영화의 핵심 주제가 행복이거든요. 개나는 경쟁력이 없는 자기 자신, 한국 안에서, 한국에서 살아가기에 너무 평범하고 경쟁력이 없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좀 다른 자신을 찾고 싶어 하고 그 자신으로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해외로 나가서 살아보기를 결심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행복한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 말고 우리의 행복은 무엇이고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뭘 해볼 수가 있을까? 영화에서 말하는 행복과 우리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또 다채롭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기회만 된다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좀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내뱉기가 어려워서 다른 친구들 혹은 가족들에게 이 말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애국심까지 있을 일은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싫고 외국에 나가고 싶다라는 말이 꼭 문화 사대주의자처럼 누군가의 눈에 그렇게 보이고 들릴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한국인들에게, 그리고 한국 안에서 내가 한국이 싫어, 떠나고 싶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의 4050 노년층의 분들이나 중장년층의 분들은 젊은 세대가 한국이 싫다라고 말하는 것이 꼴보기가 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처럼 이렇게 편하게 산 세대가 없고 너희처럼 이렇게 배 따시게 밥 잘 챙겨 먹으면서 대학까지 다 가면서 행복하게 산 세대가 없다. 이렇게 마음 편히 산 세대가 없는데 뭐가 문제라서 한국이 싫다고 하느냐.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룩했고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렇게까지 발전한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발전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싫으냐라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 같으니까 괜히 그런 것이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젊은 세대에 산 사람으로서 한국이 싫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를 나름대로 젊은 세대를 대표해서 해보고 싶은데 어떤 것이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면서 괴롭게 했는지, 어렵게 했는지, 뭐가 불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서 해볼까 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자라오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시기마다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는 당연히 어떤 경쟁을 부추기는 거가 가장 싫었죠. 학업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게 하고 특히나 어떤 대학교에 가는지가 인생의 너무너무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그 성적이 높지 않은 학생들은 스스로를 계속 자기 혐오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인정이 안 되고 공부를 그래야만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압박이 괴로웠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계속해서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과 친구가 아니라 경쟁 상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4년제 대학에 가지 않으면 낙오한 어떤 고등학교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학벌이라고 하는 규정 안에 가둬놓고 학생들을 그렇게 학교를 가는 기계? 대학교를 가는 기계처럼 느끼게 하는 시스템에 그런 것이 화가 났었죠. 그 이유는 아마도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공부를 제가 만약에 잘했고 그래서 서울대에 가고 의대에 가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개나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엄청나게 어떤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다거나 엄청 예쁘다거나 엄청 능력이 좋고 뭐 그렇다거나 아니면 엄청 학벌이 좋다거나 그렇지도 않은 어떤 중간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서 한국 사회에선 경쟁력이 없고 그래서 잘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사회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 그리고 처음부터 경쟁하지 않았는데도 타고나길 잘 타고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기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 그 격차가 너무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들은 다 평범하니까. 그리고 학생 때는 그랬고요. 그러면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성적으로만 인생이 갈린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보이지 않던 어떤 계층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은 학교 동기 친구는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축하한다고 아빠가 미니쿠퍼를 선물해주는데 왜 나는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할 돈도 없는가. 1000에 35짜리 반지하 원룸방에서 간신히 서울 생활 유지해야 되는데 왜 내 친구, 내 동기는 엄마 아빠가 편안하게 학교 다니라고 학교 앞에다가 그냥 집을 사주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성인기가 되면은 각자가 그런 차이들을 느끼게 되고 몸으로 알게 되고 내가 저 동기와 지금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 있긴 하지만 다르구나. 우리는 다르게 태어났고 아마도 다르게 살아갈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절망감과 열패감을 조금씩 쌓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았지만 실패했다는 느낌.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았지만 이미 뭔가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냥 느끼는 거죠. 결국에 그런 어떤 열패감은 돈을 맹신하게 하는, 성공을 맹신하게 하는 요소가 또 되는 것 같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부각되니까, 삶에 있어서의 차이가, 그리고 그거를 민감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사회 경제적 이런 문화적 환경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성공신화를 스스로 쓰게 되고 그 성공신화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를테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혹은 로또 같은 한방 있잖아요. 삶을 변화시킬 그 돈으로 변화시킬 한방을 잡고 싶어 하고 오로지 그것만을 맹신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방에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한 꿈을 꾸다가 대학교 3, 4학년쯤 되면은 이제 모두가 알죠. 나는 한방에 어떤 성공신화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낙담을 하면서 가장 간편하고 가장 가능한 방식의 평범성이라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취업을 당연하게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때쯤에는 평범하게 사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구나 라는 것을 몸소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 평범성을 쫓기 위해서 하는 취업이라고 하는 그 목표도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가 또 않습니다. 뭐 성적 관리부터 시작해서 대외 활동도 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는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계속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해내야 하는 것인데요. 대기업들이 이제 취미 삼아 하는 것이 그런 거죠. 희망 고문. 대기업이든 뭐 그렇지 않은 기업이든 기업체들은 대학생들 희망 고문하는 것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뭐 놀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10명 정도를 대외활동 인원으로 뽑아놓고 너네 10명 중에 딱 한 명만 우리 회사에 인턴을 시켜줄게. 뭐 이런 식입니다.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그 한 명에 들기 위해서 아득바득 애를 써야 하고 또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다시 경쟁을 해야 하고, 하지만 이때의 경쟁은 학창시절의 경쟁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만난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는 그닥 어떤 미안함도 별로 안 느끼고 정말 하이에나처럼 서로를 물고 뜯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취준생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너네들이 이걸 잘하면은 이거 줄게, 저거 줄게. 하지만 정규직은 또 안 시켜줘요.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이렇게 미끼처럼 던지지만 그 인턴을 한다고 해서 사실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정규직 시험을 또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취업을 한 회사는 내가 원하는 기준선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크고, 내 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에서 또 다른 이직할 회사를 찾으면서 한 2년 정도 여기서 버티자 이런 생각으로 회사 일을 하게 될 거고, 걔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회사에 출근을 할 때부터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 내가 이 회사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긴 하는데 톱니바퀴를 굴리는 아주 작은 부품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부품은 어디에 쓰이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부품이라서 주어진 일을 하기는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지, 뭘 위한 건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원치 않는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고 원치 않는 술자리를 수도 없이 많이 가져야 하고, 그렇게 온 힘을 다 회사에서 빼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다른 일을 할 정신은 아예 남아있지 않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또 휴식을 취하는 나를 닥달하는 다양한 공포 콘텐츠들이 막 쏙쏙들이 등장해요. 20대에 어떻게 하면 1억을 모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재테크의 신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회사를 벗어나서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떠드는 그런 콘텐츠들이 둥둥 떠다니고, 그럼 그것들을 또 보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의 일만 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투잡, 쓰리잡을 해야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여력은 없고 그런 상태로 이제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에 어떤 불안감을 느끼면서 집에서 온전한 휴식도 또 취하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말해지는 것들은 또 너무 많아요. 더럽게 많아요. 20살에는 때에 맞춰서 대학 가야 되고 대학에 입학해서는 뭐 해외 어학연수라든지 교환학생 같은 해외 경험도 쌓아야 되고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여자 나이 27살, 남자 나이 31살 그 이전에는 취업을 꼭 해야 하고 취업을 해서 좀 안정이 되면은 결혼을 또 하라고 하고 또 임신 출산이 가능한 나이의 여성에게는 또 출산도 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요도 또 일어나죠. 한국 사회는 또 다양성을 인정을 잘 안 해주잖아요. 최근에는 동성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도록 해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아주 자그마한 어떤 변화고 함께 살아가는 동성 파트너들에게는 사회 체제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너무 부족한 거죠. 당연히 이제 혼인신고 못하고 동성 배우자 간에는 혼인신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당연히 뭐 신혼부부 복지 혜택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못 받고 그래서 이렇게 밀려나는 존재들 그 정상이라고 말해지는 사회 시스템 안에서 밀려나는 존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넓어지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소수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사회의 존재들은 점점 더 바깥으로 밀려나고 다양성이 정말 부족한 다양성 지수가 정말 낮은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때에 맞춰서 결혼하고 자가를 장만하고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그렇게 정상 경로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에 맞게 그 경로에 맞게 그 타임라인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평범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평범한 삶이 정말 모두에게 주어지는 되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고 거기까지 닿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경로 안에서 살아가고 평범한 삶을 누린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는 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개나도 남자친구도 있었고 그 남자친구랑 결혼까지 말이 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이대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은 어느 정도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개나도 그렇고 그게 과연 행복일까? 내 욕망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억누르면서 이렇게 꾸역꾸역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결국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렇게 사는 것만 정답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사회에서 점점 더 밀려나게 되고 더 가난해지고 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밀려나게 되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채로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나의 마음을 유추해보자면 그런 어떤 꽉 막혀있는 억압되어 있고 어딘가 충족이 안 되는데 그냥 이대로 살 수는 없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한국을 떠난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어떤 억압되어 있는 욕망, 그런 답답함, 이렇게 꽉 막힌 채로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아쉬움 때문에 한국을 떠나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뭐 그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이 그닥 좋지는 않은 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떠나고 싶냐? 라고 하면은 또 막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한국이 싫은 점도 있지만 당연히 좋은 점도 있잖아요. 일단은 내가 모국어를 쓸 수 있다는 거. 내가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소통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죠. 그리고 여기에는 내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그리고 나의 소중한 친구들이 있죠. 저는
대화가 되는, 말이 통하고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고 내 마음 깊이까지 좀 말로 하지 않더라도 알아주는 친구가 내 곁에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친구들을 만나는 게 저에겐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근데 외국에 나가면 그걸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도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나가면은 당연히 인종차별을 당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슬프긴 한데 당할 거잖아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수자 중에 소수자가 되는 느낌이 커요. 그 낯선 나라에서 내가 영어도 잘 하지 못하는 채로 이렇게 작고 어린 동양인 여자로 외국에 그냥 동떨어져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한국이 되게 좋죠. 한국에서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근데 저는 한국을 제가 떠날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한국을 떠나도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아마도 한국을 떠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단지 정말 내가 이주를 해서 살아보겠다까지의 어떤 결심은 아니고요. 그냥 워킹 홀리데이 혹은 어학연수 정도로 1년에서 2년 정도 외국에서 살아볼 수는 있겠다 정도의 지금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저는 일단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요. 직업이 없어요. 다시 말해 사표를 낼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떠나는 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표를 내야 하고 내가 꾸준히 월급을 받는 공간과 단절을 해야 하고, 정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승진을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가능성들을 전부 다 버리고 떠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진짜 큰 결심이고 결단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회사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이 몸 하나만 들고 떠나면 돼서 굉장히 간편한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로 나가기에.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꼭 회사에 취업하지 않아도 창작을 하는 일이든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든 하면서 내 밥벌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가능성을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 작가로 글을 쓰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각인 것 같아요. 나는 꼭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라도 뭔가 일을 받아서 외주 업무들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과 가능성만을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한국에서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내 몸이 다른 데 있더라도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외국 생활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육체 노동에 대한 부담감이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육체 노동을 한다는 것의 어려움은 겪어보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알 것 같고 벌써 두렵고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워낙 오랫동안 거의 4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알바들을 많이 했어요. 몸을 쓰는 알바들이었고 대체로 아주 힘든 알바들이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고깃집 알바, 뭐 술집 알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난이도도 높고 큰 힘을 요구하는, 큰 육체적인 고통, 고단함을 요구하는 일들을 그래도 꽤 오랫동안 많이 해와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자신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다 정도의 자신감이 아니라 제가 육체 노동을 하면서 느꼈던 편안함이 있거든요. 반복되는 일, 그리고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깨끗해진 채로 잠들 수 있는 일이 저는 육체 노동인 것 같아서 육체 노동을 할 때 편안하고 깨끗해지는 느낌이 저는 좋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 육체 노동만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절대 못하겠지만 다른 일들과 병행하면서 외국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부감과 부담감이 많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도 하나의
외국 생활을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보통 동양인들은 언어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인턴십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육체노동을 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적인 생각들을 해봤고,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했듯이 내가 진짜 제대로 이주를 하겠다라는 거창한 마음을 품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 그냥 어떤 해외살이 정도를 몇 년이 됐든 그냥 잠깐이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가벼운 마음이라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외국에 아마도 1년 뒤에는 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셋집이 7월, 8월 정도가 되면은 2년 전세가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는 이 전세가 끝나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할 텐데, 이사를 가는 대신에 아예 지역을 옮겨서 새 집을 구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의 제 목표여서, 그러면 그 이주이 지금 전세가 끝나는 시점을 계기로 해서 한번 해외살이를 경험해볼까? 라는 것이 지금의 제 아주 단순한 어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과거에 한 20살, 21살, 22살 그렇게 좀 20대 초반에 저는요. 그 해외살이의 경험이 있거나 해외를 많이 나가보는 여행이든 어학연수든 워킹홀리데이든 그런 걸 많이 나가보는 친구들에 대한 자격지심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엄청 컸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이나 그런 유럽 같은 나라들의 여행을 가본 경험도 없고요. 그리고 영어가 별로, 영어 실력이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별로 좋지가 않아서 워킹홀리데이나 교환학생 같은 곳을 꿈도 못 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본 친구들, 뭔가 되게 다른 세계의 문화를 접하고 온 친구들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이 엄청 컸는데, 사실 요즘은 그런 것은 되게 일절 없어진 상태거든요. 뭐 외국이라고 해서 별거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저의 이제 기본에 많이 깔려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외국살이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은 많이 사라진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경험을 너무너무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경험들을 다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것도 해보고 싶고 남들 안 하는 것도 해보고 싶고, 어떤 지역에서 살아보는 그런 경험 자체가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 도전들에 대한 야망, 열망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느꼈던 고정관념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저럴 거야. 미국 사람들은 저럴걸? 뭐 프랑스 사람들은 저럴걸? 이라고 하는 자격지심을 많이 깬 상태로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관념도 진짜 많고, 아무래도 저는 그냥 컨텐츠, 뭐 유튜브에서 미국인 브이로그 이런 건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길게 해보거나 하는 경험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과 그런 기대감을 계속 안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 그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깨지게 됐던 계기가, 지금 언어 교환을 하고 있는 미국인 친구가 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각자 나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막연한 거대한 나라에서 하나의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의 세계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정말 작은 하나의 세계를 알았는데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말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많이 깨졌거든요. 그럼 그 친구가 아니라 내가 미국에서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면, 50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해본다면 또 얼마나 많은 내 안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깨지고 다양한 세계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해외 경험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전화 영어를 되게 오래 했었는데, 그러면서 필리핀 선생님들을 3-4분 정도를 만났었어요. 서로 다른 필리핀 선생님들을. 근데 필리핀 사람이라고 하는, 필리핀 여성이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던 엄청나게 그닥 긍정적이지 않은 어떤 고정관념?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여성들보다 훨씬 더 뭔가 유교적인 그 부모님에게 원가족에게 잘하는 것, 부모님이나 남편에게 잘하는 것에 대한 가치, 인식이 되게 높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생겼던. 근데 전화 영어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필리핀 언니들을 만나니까 정말 서로가 역사가 되게 다른 거예요. 제가 만났던 어떤 필리핀 언니는 40대, 50대의 작가였는데요. 그분은 필리핀은 이혼 자체가 서류상으로 불가능한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혼이 서류상으로 불가능한데 그 언니는 그냥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안 하고 따로만 살지만 이혼을 한 채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들, 본인이 작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언니도 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다 어쩔 수 없이 이혼 못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정을 계속 억지로 유지하면서 살겠지라고 하는 편견도 되게 많이 사라졌던 거예요. 결국 그 나라도 사람 사는 나라고 계층에 따라서 그리고 인종과 그 계급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른 양상의 삶을 보이는 건데 내가 그 인종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나간다면 내가 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세계를 볼까라는 것이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한국이 싫다, 탈조선 하고 싶다 이런 마음보다도 한국도 좋은데 다른 나라도 경험해보고 싶다 이 정도의 지금 그런 마음인가 봐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대한 로망이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해외살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고 싶은 나라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딱 첫 번째로 떠오르는 나라는 독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에 제가 좋아하는 여성 창작자들이 되게 많이 살고 계시고 그 여성 창작자분들께서 커뮤니티를 이뤄서 한국인 여성들끼리 이렇게 독일 안에서 베를린에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뤄서 뭔가 또 다른 활동들을 하시고 같이 그냥 놀기도 하고 어떤 작업 활동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나도 내가 저기 간다고 해서 바로 저 커뮤니티에는 들어갈 수 없겠지만 나도 나만의 어떤 커뮤니티를 저 공간에서라면은 속하든 내가 만들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내 마음과 잘 맞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힙스터의 나라, 베를린, 독일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가보고 싶은 나라가 핀란드도 진짜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아마도 제가 영화 카모메 식당을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주인공 사치에가 핀란드에서 식당을 열어가지고 주먹밥 식당을 하면서 시나몬롤 구우면서 식당 차리고 잘 살아가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핀란드 곳곳을 산책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장소들이 다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호수도 서점도 산도 들도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워가지고 와 핀란드에서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밖에 그냥 워킹홀리데이 하면은 딱 떠오르는 호주라던가 캐나다라던가 그런 데에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영화 속에서 게나가 떠난 나라죠.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워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나라에 가서든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만의 어떤 해외살이에 대한 낭만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지 어떤 낭만을 가지고 해외살이가 하고 싶으신지 약간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네요.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 영화의 막바지에서는 게나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그냥 내 몸 하나 따뜻하고 내 몸 편안하면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자조하고 약간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 소소한 거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걔나는 추운 게 가장 싫기 때문에 한국을 떠났으니까 네덜란드에서 살아보면 그 해외에서 살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냥 내가 마음 편하고 내 몸 편하고 따뜻하면은 다 된다.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행복에 대한 개념을 세우게 된 것 같은데요. 걔나의 엄마는 이제 거의 한 5, 60대 여성이죠. 걔나 엄마가 이야기하기로 행복은 가정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걔나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서 아이 낳고 가정을 잘 유지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아빠랑 같이 딸 둘이랑 이렇게 살고 있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요즘 세대 사람들은 그런 말에 대한 공감을 많이 못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가족들?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기본적인 그냥 평범한 가정들은 행복한 장면을 많이 보여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다들 싸우고 다들 막 이놈의 집구석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많이들 그 가족의 행복한 풍경이라는 거를 많이 못 보고 자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가정 생활에 대한 어떤 낭만 같은 것이 일단 별로 없어요. 걔나의 엄마의 말에 그러니까 약간 젊은 세대들이 공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미 아는 거죠. 내가 가정을 이루면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포기해야 했던 것들, 나의 커리어, 나의 직업,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들을 내가 포기해야만 가정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 여성의 삶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그게 행복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가정을 일군다는 거. 그래서 걔나도 그런 엄마의 말에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아, 엄마 제발 좀 막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들도 있겠죠? 행복한 부모님 밑에서. 그 가정 안에서 밝고 행복한 기운만을 느끼면서 살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가정을 일구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리고 제 주위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부모님의 어떤 슬픔들을 너무 많이 보았고,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괴로움들을 너무 많이 보았는데 우리가 또 저런 집구석을 만들어야 하나? 우리가 또 저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의문점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삶이 한국에서 사는 그런 삶이 기대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복은 뭘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은 뭘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자유가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자유롭게 내 삶을 운용할 수 있는 거,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시작하고, 원하는 시간에 잠에 들고, 내가 뭔가가 하기 싫으면은 하기 싫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뭔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자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내 삶의 어떤 기본적인 나의 인권을 챙기기 위한 그런 자유? 그래서 2주 동안 내가 나에게 휴가를 주고 싶다면 휴가를 줄 수 있는 자유.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행복의 조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저는 또 돈을 벌면은 행복하더라고요. 이것은 저의 그 좀 특이한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라는 직업에 직장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은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은 월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돈을 벌었다는 것은 내가 직접 어떤 일을 받았다는 것이고 어떤 일을 수행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었으면 아,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 뭔가 성취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벌 때도 행복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해서 내 생각이나 태도를 전했을 때 그것을 이해받았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것도 행복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창하지 않은 사소하고 작은 것들, 이 행복의 요소들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아직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 뭐가 행복이고 뭐가 좋은 삶이고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계속 공부하고 찾아나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영화 한국이 싫어서를 보고 내가 한국이 싫은 이유, 한국을 떠나고 싶은지, 떠난다면 어디로 떠나고 싶은지 같은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그 구글 폼에서 이 방송의 후기와 그리고 다음 주에 기대되는 것들, 뭐 사연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광고 문의와 사연 같은 것들은 salzee@gmail.com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팟캐스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